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휴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안보 뉴스 여전히 빅뉴스입니다. 게다가 경제 뉴스는 언제든 톱 뉴스가 될 수 있는 게 한두 개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거래 가격입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겠다. 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죠. 그 덕분에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금이 등단을 올랐습니다.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여야가 벌이고 있는 정쟁도 뉴스입니다. 이러니 나라를 흔들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도 이제 보통 뉴스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재판 61차례 61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나오는 온갖 뉴스들, 톱뉴스가 될 만한데도 그게 묻히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청춘들이 쓰러져간 이태원 참사는 결국 이제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내각 총사퇴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집회를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상임위 문답을 지켜보니 이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국회 수준을 탓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각 수준을 탓해야 합니까? 야당은 이상민 사퇴하라면서 타켓을 조준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번 용산 참사를 촛불로 활발 타오르게 하겠다는 의도마저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 OBS 방송에 나와서 이 정치적 책임은 무한책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댓글에서 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머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야당 세력들, 특히 자신을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하나같이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건 면전에서, 그러니까 경찰총장 면전에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나라며 나사 빠진 경찰의 자세를 질타했습니다. 그런 질타를 10번 더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입니다. 우리 모두 귀를 의심케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보다 못한 땡! 이 뉴스를 보던 누군가가 한마디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우리 정치판에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개보다 못한 땡! 이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보다 못한 땡! 이건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마침 그 뉴스는 개와 연관된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전임 대통령, 이 문재인은 퇴임할 때 2018년 김정은이 선물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란 걸 할 때 김정은이 선물했던 풍산개 한 쌍과 그 새끼 한 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려갔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 김정은으로부터 풍산개 암수 2마리를 선물 받았죠. 그 풍산개 한 쌍은 새끼를 7마리 낳았는데 모두 입양을 보내고 한 마리만 청와대에서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개, 엄마개, 그리고 새끼개 이 3마리를 퇴임할 때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개를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말하자면 파양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퇴임 직전에 개를 데려가기로 했을 때 월 최대 250만 원 규모 개 관리비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개를 40년 키우지만 개 한 마리 한 80만 원씩 치는 겁니까? 양육비가 말입니다. 그 잘 키우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 때문에 개를 파양을 한다고요. 전직 대통령이나 되시는 분이 자신이 계속 기르던 개를 말입니다. 결국 풍산개 반납 통보는 월 250만 원 정도 개 관리비를 정부가 주지 않는 데 따른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개 관리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문재인이 그렇다면 도로 데려가라고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월 28일 상춘제 대화에서 윤 당선자는 문재인에게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윤 당선자는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데려가는 게 어떻게 했냐고 했다. 문재인도 그러고 싶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령을 고쳐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임기 마지막 날 문재인 측 오종식 비서관과 이 비서관이 3명이 있죠. 그중에 오종식 비서관과 심승보 대통령 기록관장이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심승보 이분은 문재인이 퇴임 전에 알박기를 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왜 알박기를 했을까요? 지난 6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이대진 씨가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도 심승부였습니다. 그 협약서 제목은 고미와 송강이 관련 위탁 협약서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권승동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협약서의 맨 윗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시 선물로 받은 풍산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 위탁 대상이 된 것은 이 풍산깨 아빠 엄마 그래서 송강이와 고미 그리고 새끼인 다운이 등 풍산깨 3마리. 협약 내용은 개 사육비였습니다. 이렇습니다.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솔직히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사실상 자신이 키우던 개를 양산 사저로 데리고 가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내라고 협약서를 만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행안부 내부에서는 한 달 기준 개 밥값으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업무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한가? 당연한 얘기죠.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심지어 문재인은 풍산깨 외에도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산이 다른 동물에 전용되지 않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합니다. 솔직히 문재인이 받는 전직 대통령 예우 엄청나죠? 돈도 많이 받고 심지어 항공비, 병원비, 온갖 비용을 다 받지 않습니까? 비서관도 3명이나 됩니다. 경호 인력은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마치 봉숭아 학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5일 문재인은 파양 통보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아는 모양이죠. 심승보 대통령 기록관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측은 7일 풍산깨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입니다. 이 문건에서 문재인이 풍산깨를 맡게 된 이유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 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김대중의 경우 2000년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서울 대공원에 이관한 바 있고, 그리고 호랑이와 판다 등 다른 대통령 선물도 마찬가지로 동물원에 이관 관리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측은 선례가 없고 명시적인 근거도 없어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는데, 현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측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정리된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참 재미있습니다. 정이 들었다면서 이런 일로 위탁이라는 형식을 해제하고 개들을 다 내버리겠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측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정든 개를 데려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지 예산까지 받아가며 관리하라고 떠넘긴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3월 23일 기자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건 기자들에게 다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선물이라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 사주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 대통령실은 이후에 법령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애초 타기관에 맡기면 그만인 개를 문재인이 인수하기로 한 것은 풍산개와의 관계를 가족처럼 여기는 선의를 가지기 때문인데, 정부 예산을 쓰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라면 동물원에 이관시키는 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40년 개와 함께 지내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도 언급한 말입니다. 브레이즈 파스칼의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개보다 못한 자들이 왜 이리 많은 겁니까? 자, 다른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서 지난 2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해 울산 앞바다에 낙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합참은 조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적들이 남조선 령해 가까이에 우리의 미사일이 낙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 지상 유도탄과 활공 유도 폭탄으로 우리 쪽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그러면서 이 위도와 경도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지난 2일은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날이죠. 우리 군은 이에 맞서서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NLL 2부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히 맞대응을 했는데 3배로 갚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해서 순항 미사일을 우리 울산 앞바다, 그러니까 80km 앞바다에 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제 군사 지식으로도 북한이 거짓말입니다. 순항 미사일은요, 이 날개가 달리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고공도 아니고 저고도로 날아가죠. 그것이 만약에 울산 앞바다에 날아왔다면 아무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합참도 이날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합참이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를 놓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합참은 한미 감시 정찰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글로벌 호크기에서 그걸 발견 못했을 리가 없죠.
이 순항미사일은 적어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야 하느냐 아니면 이상민 장관의 경질이 확실한가? 일부에서는 과거 전례를 보아 이런 대형 사고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 총리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은 국가적 사건, 사고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과거 세월호 때도 상품백화점 사고 때도 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늦게 보고받았다고 해서 총리나 장관 목을 함부로 날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능한 정부라는 욕은 듣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고 그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정치적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므로 대통령은 모든 일에 미안해하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책임은 결국 6사람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임재 등은 직무유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박희영과 최승범 용산소방서장은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직무유기는 빠져 있습니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맡았던 류미진 총경. 유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정보계장은 참사 당일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했던 내부 보고서를 참사 뒤에 비밀리에 삭제한 직권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 보고서를 삭제하면서 그 정보관을 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쓴 적이 없다고 그래라. 이게 회유를 한 거죠. 결국 법적인 책임은 이임재를 비롯한 6명이 지른 것으로 일단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질까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모두 자율지 못합니다. 아니 져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미 설화까지 일으킨 이상민 장관 그리고 역시 설화를 일으켰죠. 한덕수 총리도 미운 틀이 박혔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로 올릴수록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책임도 따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임재 선에서 끝나지 않고 직무유기 책임을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윤희건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윤희건 경찰청장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칼날이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자, 어떻든 모든 언론은 그 중에서 용산서장 이임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이임재는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된 경우입니다. 저도 이런 공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참사 현장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삼각지 지역에 있었죠.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도 20분 거리입니다. 이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무슨 유물인지 1시간 반이 지났어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느긋하게 뒷짐을 진 채 말입니다. 이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임재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9시 24분쯤 용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본인 진술입니다. 경찰서 안에는 군의 식당이 없는 것인가요? 이임재는 오후 9시 47분쯤 식사를 마친 뒤에
관용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임자는 10분 뒤인 10시쯤 녹사평역 근처에 도착을 했으나 교통정체로 이태원 현장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제정신이 박힌 공직자라면 여기서부터 뛰어서 현장에 갔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구 뛰었겠죠. 그런데 그는 차량에 계속 있었습니다. 임자는 관용 차량에 탄 채 여러 우회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진입할 수 없었고, 결국 1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그러니까 오후 10시 55분경에서 11시 1분 사이가 되었어야 참사 현장 근처인 앤틱 가구 거리에서 하차해 도보로 이태원 파출소까지 이동했습니다. 녹사평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인 이태원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차량 안에서 1시간가량을 소요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연합뉴스 TV는 당시 임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서 6일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오후 10시 59분 한 무리의 인파가 앤틱 가구 거리를 지나고 있었고, 그 뒤로 임자는 아주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걷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든 꼭 뒷짐을 지고 걷죠. 제가 제일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뒷짐을 지고 걷는 자들 말입니다. 임자의 옆에는 형광색 경찰 조끼를 입은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참사가 벌어진 지 40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런 자가 총경계급장을 딴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임자는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임자가 사고 발생 5분 뒤 현장에 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감찰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자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그는 언제쯤 구속될까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일 아침 옥두 새벽 7시 30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언론에 다 날 것 그대로 다 보도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건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거의 아비규환 상황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단 말이 나올 수 있냐?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 면전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6시 34분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고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걸 조치를 안 해요? 윤 대통령의 질타는 방송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찰이 정보 역량도 뛰어난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는 데 집중됐습니다. 말하자면 사고가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청춘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눈만 멀뚱멀뚱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윤 대통령은 이 정도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이나 윤희근을 지목한 것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구를 특정해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것의 대장동 게이트 소식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 오늘은 좀 짧게 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입이 지금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정영학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김만배와 남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률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이를 유동규 정민용을 통해 공사 공모지침서에 반영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설사 배제 조항 등 공모지침서의 일부 내용을 7대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 대장동 5인방을, 그래 이 업자들을 이 독소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시킨 혐의, 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만 보면 공모단계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 전반에서 벌어진 배임 행위의 가장 윗선은 결국 유동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최근 법정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공모단계에서의 건설사 배제 결정 등 사업 관련 주요 결정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위로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니라 유동규보다 더 윗선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취지로 정언을 한 것입니다.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일종의 청탁 같은 걸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위에 선에서 결정이 돼서 민간 건설업자는 배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그게 공모지침서에 반영이 결국 됐고, 결국 자기들이 거기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11월 4일 61차 공판에서 남욱 측이 정영학에게 신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영학은 제가 방침이 내려와서 되는 것을 몰랐고 저희가 논의한 것이 반영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동규 측은 대장동 주요 사업의 최종 결정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역할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59차 공판에서도 정영학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결정권자는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욱 측이 김만배에게서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출하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욱 측이 정영학의 주관적 의도가 이 객관적 자료처럼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제시한 정영학의 메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동규에게서 시작된 화살표가 캠퍼, 이 김용, 정진상 이름을 거쳐 리, LEE 이렇게 적혀있는 리라고 적혀있는 단어까지 이어지는 메모입니다. 정영학은 이에 대해 2013년 7월 2일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과 다 상의해서 대장동이 베버리 힐스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다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화살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은 2013년 7월 1일 대장동에 저층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해서 한국판 베버리 힐스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자 유동규가 바로 그 다음날 김용, 정진상과 상의해서 급하게 이재명에게 저층 연립주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의 아파트 단지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떼돈을 끌고 모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한편 검찰은 정진상 부부를 뇌물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최근 정진상 부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정진상이 근무했던 경기도청과 그리고 성남시청에서도 월급 내역, 법인카드 내역 등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분석 중입니다. 한편 언론은 검찰이 유동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과 2020년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지수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남욱과 김만배가 조성한 43억 원 중에 5천만 원이 유동규를 거쳐 정진상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유동규가 2020년 정진상에게 설 추석 명절 떡값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이외에
추가로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 돈은 남욱이 마련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진상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도 이재명과 함께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편 검찰은 8억 군데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오늘 기소할 예정입니다. 8억 4,700만 원이죠. 김용은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악은 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